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는 오늘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우리나라가 신세질 게 아무것도 없는 나라다. 분명히 우크라이나는 6.25 참전국가 맞죠? 참전국가는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참전국가 아닙니까? 6.25 당시에 이렇게 저희를 지원한 국가는 아닙니다. 네.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6.25는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침략받고 소련의 사주를 받았어요. 그 당시 우크라이나는 소련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우크라이나를 주던데요. 국민께 사과하십시오. 아니. 우크라이나가 6.25 참전국이냐고 한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착각을 좀 잃었습니다. 자, 어제 국회 국방위가 열렸는데요. 우크라이나가 한국전에 참전했는지를 두고 때 아닌 격론이 펼쳐졌습니다. 결국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이채익 의원이 제가 착각을 했었네요 라는 발언으로 마무리가 되긴 했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 국방위에서 여러 현안이 다뤄졌는데 저희가 가장 관심을 가질 만한 현안이요. 그제 있었던 바로 오발령 문제였습니다. 그 영상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사이렌 소리 들으셨습니까? 장관님. 예, 서울 지역에서는 그렇게 되었는데 백령도는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그건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다고 봅니다. 아니 장관으로서 예. 국방을 책임지고 저는 미리 장관으로서 제 입장에서 황당한 문자 메시지잖아요. 북한 쏘기 전에 NSC를 통해서 사전 조율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대로 조율 안 했습니까? NSC 차원에서도 사전에 대비는 다 했었습니다. 대비한 것이 이 모양이에요. 서울시에서 어제 공습경보 발령을 한 걸 했잖아요. 예. 재난 문자를 보냈잖아요. 예. 그건 수방사에서 요청해서 아닙니다. 보냈다는. 수방사에서는 요청한 게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뭐 거짓말한 거네요? 서영주 부대변인, 이게 경계경보 사이렌 울리고 재난 문자 보낸 거 주체는 이제 서울시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기동민 의원 얘기를 들어보면 국방부도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뭐 이런 얘기일까요? 그렇죠. 이게 이제 경계경보인데요.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 그러니까 시스템은 재난 문자 시스템은 서울시가 갖고 있는 거예요. 네. 서울시가 독단적으로는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와 행안부, 국방부 이 세 축이고요. 거기에 이제 조금 더 나가면 대통령실, 안보실, NSC까지 연결돼 있습니다. 특히나 안보 문제잖아요. 네. 이건 서울시가 혼자서 결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거 국방위로 보면서 이건 서울시의 책임도 있지만 결국엔 국방부의 책임입니다. 국방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침을 제대로 주지 않았고 시스템이 엉망진창이 된 부분들은 그 안보 라인이 무너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거기에선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래서 어제 태도들을 보면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든다, 뭐 문재인 정부 탓도 하고 하는데요. 이거는 그냥 명백하게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은 국민들이 불안하게 했던 부분에서 사과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재난 경보 시스템 자체가 좀 부족하다. 특히 일본하고 비교됐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일본의 제이얼렛 같은 경우는 2004년에 만들어서 한 4년간 구축을 해서 이번에 동시에 발령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발령된 문자와 경계 문자와 이 일본에서 발령된 경계 문자가 아예 질이 달라요. 그런 걸 좀 보고, 그렇죠. 일본 같은 경우는요, 심지어 어디 어떻게 대피하셔라. 그리고 심지어 미사일이 어떤 방향에서 지금 현재 어떤 상태라는 걸 계속 알려줍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어땠습니까? 그냥 3번 놀라는 문자, 네. 그냥 대피하십시오. 그다음에 오발령입니다. 이런 것만 온 것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게 국민들이 그냥 놀란 게 아닙니다. 심지어 꼬마들이요, 엄마 이거 우리 오늘 마지막 날이냐? 하면서 마지막 날이면 뭐 해야 되냐 이렇게 했던 아이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가족이 아침 내내 펑펑 울었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국민들이 정말 이렇게 놀랐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장관이 나와서 저런 태도를 보이는 것들은요, 좀 개선해지고 없다. 좀 아쉬움이 큽니다. 김행전 의원도 비슷한 생각이세요? 이번 오발령 문제 정부와 국방부의 책임도 있다. 이제 이 안보와 관련돼서는 여야 다 공이 아무리 중요성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지금 현재 감찰 중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감찰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여하튼 우리 부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오발령 소동에 대해서는 정부가 반드시 분명히 입장을 좀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서울 시민들이 놀랬고, 네. 저도 사실 놀랬고, 또 설사 그렇더라도 차라리 경계 해제 이렇게 문자가 나갔으면 되는데
이것이 또 오발령으로 오발령이. 나갔다는 것도 이상하고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경계 경보 나가고 그 다음에 여하튼 뭐 그 행위가 있었던 건 사실이니까 경계 해제로 나갔었어도 됐을 텐데 그런 생각도 들고 제 생각에는 이제 우리가 6년 만에 이거 민방위 훈련을 한다고 해요. 맞아요. 네. 총체적으로 우리 민방위 훈련 그 시스템 체제를 좀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날 시민들은요, 혼란과 두려움을 함께 느낀 시간이었고요. 그런데 서울시와 행안부는 서로 내탁 공방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입장을 먼저 좀 들어보죠. 이번 긴급 문자는 현장 실무자의 과잉 대응이었을 수는 있지만 오발령은 아니었다고 판단됩니다. 안전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고 과잉이다 싶을 정도로 대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서영주 부대변인, 시민들이 불안함을 느끼는 게 과연 바로 이 점이 아닐까 싶어요. 서울시하고 행안부하고 아유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저희가 똑바로 하도록 정말 정비 잘 해서 다음부터 국민들 불안함, 두려움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되는데 서로 뭐 누가 먼저 잘 했느니 해석을 잘 했느니 이 문제 갖고 자꾸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씀이 그겁니다. 정부라는 것은 국민에게 안정감을 줘야 됩니다. 그렇죠. 또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세훈 시장이 얘기한 거는 과잉 대응하는 거 좋습니다. 이런 안보 문제,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지나친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오대응이잖아요. 잘못 대응했으면 잘못했습니다 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서울시 행안부요. 본인들이 서로 내탁 공방하는데 국민들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보고 그렇죠. 있으면. 그러면은 이거는 내탁 공방을 보여주기보다는 저희가 총체적으로 시스템 정비가 잘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앞으로 이렇게 개선하겠다 하는 것들이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들의 자세 아닐까요? 그런데 심지어 보면 저는 가장 좀 우려스러웠던 게 뉴욕타임즈 외신 보도를 보면요. 네. 지금 대한민국은 북한의 도발에 대비할 채비가 안 돼 있다는 그런 보도가 나갑니다. 어허. 이번 오발령 사태를 보면서요. 이런 게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뭐 민방위 훈련이 아니잖아요. 만에 하나 이게 실제적으로 북한에서 미사일을 쐈다. 그러면은 이거는 즉각적으로 대응 체계가 와야 되는데 이게 실제 상황이었으면 서울 시민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끔찍합니다,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부가 이거를 뭐 지금 정치적으로 막고 대응하고 하지 말고요. 네. 실제적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개선으로 태도를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민지수 기자, 지금 비판 지금 이틀 지났는데도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총리실이 행안부하고 서울시 감찰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들 좀 들여다보겠다는 거예요? 네, 일단 총리실 그제 서울실 상대로 밤샘 조사에 나섰습니다. 예, 특히 행안부가 오발령이다라고 정정을 한 이후에도 네. 서울시가 경계 경보 해제, 이를 재난 문제로 굳이 알린 배경을 구체적으로 따져 물었다라고 하는데요. 이와 함께 앞으로는 총리실 행안부 관련 부서를 상대로도 조사 계획을 통보한 상태입니다. 이때는 당시 군의 경계 경보 발령 요청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땠는지, 또 미수신 지역의 경우 경보 자체 발령을 하라 이렇게 지시한 방송의 타당성, 전례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 물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김진일 변호사, 그래서 지금 그날 이제 문자가 문제가 되는 게, 자 보면 경계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왜 경계 경보가 발령됐는지가 없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어디로 대피하도록 하는지 안내도 없고,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질타를 받잖아요. 그래서 이 문자 좀 바꾸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방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고 또 어떻게 어디로 대피해야 되는지 이 부분이 지금 빠져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게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재난 문자 역시도 육하원칙에 맞게 이렇게 수정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욱이 이제 그 우리 지금 현재로서는 재난 문자가 글자 수가 90이 이제 최대가 아니라 이제 미국처럼 이제 157글자까지 이제 늘릴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은 90자까지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기술적인 바탕은 되는데, 근데 네. 이제 문제는 행안부에서 만약에 그렇게 이제 글자 수를 늘려서 발송을 하면 네. 뭐 3G 핸드폰이라던가 일부 핸드폰에는 전송이 안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전송이 늦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더 고민을 해보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하 원칙에 맞게 이제 조금 더 쓰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전혀 없습니다. 자, 김행전 의원, 근데 저는 이게 처음 듣네요. 이게 어쨌든 자세하게 하려면 글자 수를 좀 많이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글자 수가 이제 90자밖에 안 들어가고, 아까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 뭐 127자 뭐 이만큼 좀 늘리는 기술은 된다고 하는데, 근데 또 뭐 통신 환경 이런 것 때문에
글자 수 늘리면 이게 좀 늦게 가고 뭐 이런 문제가 있고 이건 좀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저희 그 지난번 전당대회 치를 때 보니까 90자가 기본 요금이고 네. 그걸 딱 넘으면 요금이 또 굉장히 과부하가 되더라고요. 또 추가 요금이 붙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90자로 제한했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저는 이제 얼마 전에 이번 문자 소동 말고도 네. 어떤 문제점이 제기가 됐었냐면 혹시 받아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예컨대 이제 뭐 부산에서 노인 한 분이 실종됐다. 이걸 서울에 있는 사람들도 다 받아요. 맞아요. 예, 예전에 그러니까 그랬었어요. 예. 그것 갖고도 이제 지역별로 좀 쪼개자. 네. 이렇게 전국에 다 보내지 말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재난 문자나 뭐 실종 문자 이런 거 보면 깜짝깜짝 놀리거든요. 특히 전에 이제 코로나 걸릴 때 이제 뭐 예를 들면 충청북도에 코로나가 발생했는데 서울 사는 시민들한테 그러니까. 문자 오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차제에 뭐 저는 여야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차제에 전체적으로 국가 그 경보 태세에 대한 재정비에 착수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들다. 왜냐하면 제가 일본에 잠깐 놀러 갔었는데 네. 지진이 났었어요. 오. 그러니까 저희 외국인들한테 우리 외교부에서 보내주더라고요. 아하. 외교부에서 대한민국 외교부입니다. 지금 동경에 6.7도의 지진이 발생했으니 이렇게 대피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주의하십시오. 그때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우리 외교부에서 제가 이렇게 딱 보내나 그랬는데 여하튼 이거는 뭐 전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네. 자, 앞으로요. 벼랑간 저희가 문자를 받게 되더라도 의문점 없이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문자를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피해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특정한 이유가 뭔가요?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실종 사건으로 위장하려고 했습니까?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신상 공개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자, 어제 이 시간에도 전해드렸죠.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 오늘 검찰에 송치가 되면서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제정신이 아니었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김진일 변호사. 지금 모습 보니까 정유정이 번거지 모자를 쓰고 마스크까지 하면서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가 안 드러났어요. 네. 그런데 어저께 정유정에 대한 신상 공개 결정이 났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여기 지금 보이네요. 신상 공개 결정 나면서 본인의 사진과 이름, 나이가 다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유정이란 이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검찰 송치되면서 취재진 앞에 섰는데 왜 이걸 다 가린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이제 법적으로도 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위 머그샷이라 그래서 체포된 다음에 이제 수사 과정에서의 어떤 촬영된 모습을 공개하는 것은 네. 이제 피의자의 동의가 여전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가렸다라고 하는 건 이제 동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런 모습을 공개를 하지 못하고 정유정에게 동의를 받지 못했다고요? 그렇죠. 동의를 이제 피의자 동의를 받아야 지금 이제 수사 과정에서 촬영하는 거를 이제 공개를 할 수가 있는데 동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그 이제 신분증에 있는 사진을 이제 공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예전부터 말 나온 게 정보 이게 신상 공개하면서 이 공개한 사진하고 실제 모습하고 다 달라서 이거 진짜 이 밖에서 이제 뭐 범인 봤을 때 신고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들 많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 정말 많이 이제 지적이 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 정말 이제 예전에 뭐 1990년대라든가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네. 사실 이제 체포가 되면은 뭐 언론에 거의 다 이제 공개가 되고 이런 시절이 또 있었는데 그때는 그랬죠, 맞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이후에는 또 이제 범죄자 인권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조금 이제 갈등을 겪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신상 공개 관련된 이제 어떤 법안이 이제 지금 있는 상태죠. 근데 이 법안에 따른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머그샷은 이제 피의자 동의가 있어야 공개가 가능한 것이고 네. 또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수사 과정에서 모습이 보이게 될 경우에 얼굴을 일부러 이제 드러나게 할 수 있는 어떤 적극적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뭔가 이제 착용을 모자를 못하게 한다던가 네. 이런 부분은 사실 법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조금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이제 봤을 때 범인이 누군지 알 수 없다. 이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제 뭔가 모자를 벗으라거나 아니면 이제 뭐 후드티를 못 쓰게 한다거나 이런 어떤 적극적 조치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과거에도 뭐 이제 그 고유정
정유정 씨도 이제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 당시에도 머리를 이렇게 완전히 내려서 맞아요, 사실 맞아요. 이제 얼굴 볼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제 그런 어떤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뭐 고개를 이제 들라던가 이런 어떤 적극적 조치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예전에 뭐 조주빈이라든지 경찰서 이제 검찰 송치될 때 얼굴 다 보인 그 뭐 저 피의자들 있잖아요. 네네. 그럼 그런 사람들은 아 제가 얼굴 이거 그냥 내놔도 돼요. 취재진들이 제 얼굴 다 찍어도 돼요. 본인이 동의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뭐 그거를 특별히 가리지 않으면 이제 동의를 한 것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가리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 조치를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뭐 가리지 않고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촬영을 해서 그렇게 내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공개가 된 거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제 본인이 싫으니까 이렇게 가린 거지 않습니까? 아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는 딱히 불가능합니다. 자, 지금 어제 신상 공개 결정이 나서 공개가 된 사진하고요. 오늘 이제 검찰에 송치되면서 찍힌 사진이 있는데 과연 두 사람이 동일 인물이 맞을지 지금 모습으로만 봐서는 전혀 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민지숙 기자, 좀 이렇게 드러난 혐의에 대해서 조금만 좀 살펴볼게요. 자, 지금 주변 이웃들 심지어 뭐 할아버지하고 같이 살았다고 하는데 같이 산 할아버지조차도 정유정이 이렇게 끔찍한 일을 저지를 거라고는 눈꼽만큼도 생각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어제 한 언론사 정유정 집을 찾아가서 함께 살고 있던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이 조부는요, 정유정 당장 다음 달에 있을 공무원 필기 시험을 준비하던 중이었다. 아하. 이 독서실과 집만 오가던 것이었지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지를 줄은 몰랐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손녀를 잘못 키워 죄송하다. 유족에게 100배 사죄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5년 전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정유정, 이 특별한 직업 없이요 주로 집에서 생활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제 생계 활동은 주로 할아버지가 담당을 했고 아이고. 이웃 주민을 만나서도 인사를 하거나 뭐 웃음기 있는 표정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런 이웃 주민의 진술도 나왔습니다. 아, 참 할아버지가 대신 생계를 담당을 하는데 손녀의 범행 때문에 대신 사죄를 드린다라고 대신 또 고개를 숙이는 그런 발언을 좀 했습니다. 상당히 좀 마음이 좀 안타까운 그런 순간이 아닐 수 없는데, 자, 지금 뭐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다고 하는데 이 또래 친구는 보니까 명문대생으로 알려졌어요. 그러면 공무원 시험 이렇게 잘 준비하던 정유정이 왜 그러면 이 또래의 명문대 20대 여성을 살해했을까? 여기에 대한 의문도 상당히 많이 남더라고요. 네, 이 정유정이 영어 과외를 핑계로 피해자에게 접근을 했죠. 실제로 평소에도 영어 공부에 관심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네. 자신이 영어 때문에 취업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다는데요. 경찰 조사에서도 자신이 과외를 받지 못할까 봐 중학생 모습으로 변장을 했다. 아이고. 나는 중학생 수준밖에 안 된다 이렇게 자책을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자신과 달리 명문대 학생인데다 인기 있는 과외 교사였던 이 피해 여성을 타겟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이 범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유정이 피해자의 신분을 빼앗는 게 범행 목적이었다. 아이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본인이 가지지 못한 부분, 핸디캡을 느낀 부분에 대해서 이 여성의 정체성을 훔치려고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요. 이 살인을 통해 타인의 인생을 빼앗아 대신 사는 영화, 이 화차의 실사판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끔찍한 일을 벌이면 도대체 자신의 핸디캡이 가려지는 건지 그 피해자의 삶으로 살 수 있는 건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건지 정말 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지민 변호사, 또 하나가 공개됐던데 범행 후에 정유정이가 캐리어를 끌고 가는 이런 영상, CCTV 영상이 공개가 됐어요. 그거 저희도 준비가 됐나요? 그거 한번 틀어봐 주시겠어요? 자, 지금 나올 텐데 바로 저 영상이에요. 자, 지금 캐리어를 끌고 걸어가요. 근데 걸음걸이가 성큼성큼 아주 그냥 뭐 당당합니다. 당당해 아주.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이 영상이 범행 직후에 이제 찍힌 CCTV 영상입니다. 근데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걸음걸이가 마치 뭐 이제 얼핏 보면은 사정을 모르면 여행 가는 듯한 어떤 그런 느낌까지 주고 있어서 굉장히 이제 충격적인 그런 장면인데요. 지금 이제 보시는 장면은 피해자를 살해를 하고 나와서 정유정이 이제 다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캐리어를 가지고 시신을 이제 담으려고 피해자 집으로 다시 향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전혀 짐작이 되지 않을 정도의 어떤 그런 모습이고 또 이제 보폭도
턱도 굉장히 넓고 해서 마치 정말 뭐 어떻게 보면 경쾌하다 싶을 정도로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 보신 그런 영상을 접한 다수의 네티즌들 역시도 너무 당당하게 걷는다. 그리고 또 이제 발걸음이 경쾌해서 뭐 소름 돋는다. 그리고 두려움이라는 게 전혀 없다. 이런 어떤 반응들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보셔도 뭐 전혀 뭐 불안함이라던가 두려움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전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더욱더 지금 사람들한테 충격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영주 부대변인, 앞서 우리가 영상 봤지만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죄송하다고 밝혔어요. 그런데 경찰에서 진술하기로는 범행을 3개월 전부터 계획을 했고 와 정말 전 이 말이 정말 충격적인데 살인을 해보고 싶어서 살인을 했다라고 하잖아요. 이 두 말이 어제 나왔던 경찰 진술 내용하고 오늘 취재진 앞에서 했던 얘기하고 이 너무 상충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런 모습을 보면 끔찍하죠. 저 뭐 죄송하다는 말 자체가 갑자기 소름이 돋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살인해보고 싶었다? 이거 제정신은 아니죠, 본인 말대로. 근데 이 정유정 같은 사람 경우에는 본인이 어떤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다고 해서 감형을 노리거나, 물론 이제 감형 그 자체가 되진 않겠지만, 저는 정유정 같은 이런 행태들을 보면 본인이 반사회적이고 여러 가지 뭐 말하자면 핸디캡이 있었겠죠. 그거를 이제 살인을 통해서 뭐 어떤 성취를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너무 경악스럽고요. 저런 사람들은 사회와 영원히 격리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보면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또 제정신 아니면 살인을 할 거 아닙니까? 아이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경우는요. 끔찍도 하지만 그냥 아예 사회에서 그냥 격리하는 게 맞다. 그게 본인에게도 맞는 얘기 같고요. 이 사회도 맞는 얘기 같습니다. 김행전 의원, 우리 좀 아까 이제 신상공개 얘기를 했는데 정말 이거 신상공개 할 때마다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이거 어떻게 좀 해결책이 좀 없을까요, 이거? 근데 이번에도 문제지만 그 성폭력자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이 이제 이사 가면 그 주변에 신상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그거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 아세요? 그래서 그 풀려나서 이거 저 수갑 발찌 차고 있다가도 또 성폭행 범죄 저지르고 이러거든요. 재범을 한다 이 말이죠. 재범하고. 그래서 이것도 정말 제도적으로 그 주변에 특히 유아 뭐 성폭행 범행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좀 전체적으로 좀 체제 정비가 필요하다.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제 우리 주변에 옆집에 지금 그 유아 성폭행 그 가해자가 있어도 몰라요. 그런 것들도 좀 그 차제에 좀 잘 정비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김지희 변호사, 지금 드러난 혐의를 이제 봤을 때도 상당히 좀 끔찍한 범죄인데 뭐 주위에서 이제 이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아, 이렇게 끔찍한 범죄, 뭐 대부분 사람들이 다 뭐 무기징역, 상형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런 경우는 형량이 어느 정도 좀 될까요? 뭐 물론 나중에 재판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물론 이제 뭐 재판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는 봐야겠지만 지금 이제 뭐 살인도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시신도 이제 훼손을 하고 그리고 또 지금 공개된 바에 따르면 지금 뭐 별로 이렇게 반성의 기미라든가 이런 것도 딱히는 없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아까 했던 뭐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죄송합니다. 이거는 반성이 아닌가요? 그 일단은 좀 더 살펴봐야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도 사실 법정에서 또 다른 얘기하는 사람들도 사실상 굉장히 많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지금에 와서야 이렇게 또 다른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아까 CCTV 보셨다시피 그다지 뭐 이제 죄의식이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상 크게 많지 않은 어떤 면모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정도 사건이라고 하면 뭐 이제 무기징역은 전 이제 뭐 당연히 그런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지만 만약 그렇게까지는 안 나오더라도 굉장히 어떤 장기의 징역형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정유정 이제 검찰의 송치가 돼서요 추가 조사가 이어질 겁니다. 또 새로운 얘기 나오면 저희가 이 시간에 자세하게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인혜라는 특정한 인물이나 단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침마다 김기현 대표가 이제 사무총장과 사무부총장단과 함께 회의를 하는데 이건 당대표가 당직자들과 실무회의하는 건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고 역할 분담이 되어 있는 것이지 의사결정 자체를 다른 곳에서 한다? 이거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당원 당규상. 당대표가 있으면 대표를 보좌하는 인력들이 모여서 매일 아침 샌드위치도 먹고 회의하는 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수석 대변인이 오늘은 무슨 논평을 낼까 이런 일들을 다 매일 아침 정리하는 거잖아요.
자, 국민의힘의 실세 5인회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지도부에서는 터무니없는 얘기다라고 선을 긋고 있고요. 이 5인회를 처음 언급했던 이용호 의원은 발언 자체를 철회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언급이 나옵니다. 이 실체 저희가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김행 전 의원. 이게 이제 이용호 의원이 처음 5인회를 거론이 된 이슈가 됐고요. 그런데 갑자기 발언을 철회를 했어요. 오늘 철회를 했는데 이미 한 발언을 철회한 것도 의아한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 이제 그 이용호 의원님이 우리 당에서 참 품성이 좋은 분으로 유명하세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국민의 당, 즉 안철수와 저희가 합당을 하면서 안철수 대표 당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간 저희 당에 우리 당에 어떤 회의에 참석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의사결정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도부 회의라든지 이런 데 그런데 한 번도 참석하신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국회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얼굴은 뵀지만 회의상에서 한 번도 못 뵀거든요. 그런데 이제 5인회라고 해서 저도 웃음이 나왔는데 이제 민주당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5인회 그러면은 이름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지금 5인회에 관련된 분들이 사무총장, 사무부총장, 또 수석 대변인, 비서실장 뭐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네. 당 대표와. 그런데 이분들이 5인회가 되려면 당 대표의 최측근이어야지 돼요. 근데 측근 아니고 당직을, 사무총장직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여의도 연구원장 등등. 그래서 이분들은 그냥 대충 이제 저희 때도 이분들이 좀 일찍 와서 오늘 국회 의사 일정이 이렇습니다. 또는 뭐 대통령이 어떤 행사에 가십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좀 조율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뭐 5분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뒤이어서 이제 최고위원들이 가면 정리된 것들을 보고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 의사결정 그 기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오히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성 모임인 철험회 이건 이재명 대표 최측근이지 않습니까? 네. 예컨대 저 5인회 중에 그 이철규 사무총장이 김기현 대표의 최측근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예컨대 뭐 김남국, 김승원, 김용민, 이탄희, 최강욱, 황운하 의원님들은 완전히 최측근이잖아요. 그래서 당직과 무관하게 강성 모임처럼 해. 아주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7인회 그야말로 최측근이죠. 그래서 뭐 김동민, 정성호, 김영진, 김병욱, 임종석, 문진석, 김남국 그리고 원외 이규민까지. 많네요. 아니 이런 분들은 심지어는 대선 때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이 되시더라도 어떠한 정부직도 맡지 않겠다고 나와서 옛날에 동교동계가 김대중 대통령 출마했을 적에 선언한 것처럼 똑같이 하셨어요.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양쪽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대표를 중심으로 그 권력 투쟁에 있어서 최측근이면 그렇게 무슨 권력 구조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이분들은요. 이철규 사무총장한테 당신 그 김기현 최측근이냐 그러면 웃을걸요. 서영주 부대변인, 아까 이제 두 분이 화면이 잡혔어요. 그랬더니 김행 전 위원을 이렇게 보면서 미소를 띄우시는데 그 미소의 의미는 뭐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5인회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7인 뭐 7인회 있다고 하는데 7인회는 언론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5인회 기적이긴 했어요. 아니 하긴 했는데 그걸 오해로 뭐 7인회라고 하는데 차이가 있죠. 5인회에 대해서는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발언이 나온 거잖아요. 네. 우리가 5인회에 있다고 지금 비판하는 거 아닙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가 주목해야 될 건 7인회를 이재명 대표가 최고회의 하기 전에 다른 데서 7인회 만나고 와서 회의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용호 의원이 얘기한 거는 5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5명이 아무리 당직에 있다 하더라도 최고회의 전에 다른 곳에 가서 의견을 조율을 하고 최고회의를 진행한다. 저는 이게 핵심 포인트라고 봅니다. 아니, 장소가 바뀐다. 아니 이용호 이용호 의원의 발언을 보면, 그러니까 최고위라는 게 최고위 전에 당대표실에서 사전회의를 합니다. 근데 이 사전회의를 5명과 따로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전회의라는 자체는 최고위원 포함, 그 다음에 5명 당직자 포함, 주요 당직자들이 다 모여서 합니다. 민주당도 하죠. 그냥 민주당도 그렇게 하는데요. 지금 보면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발언에 다른 곳에서 5명과 회의한다고 지금 발언하는 거예요. 지금 5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의 전에 5명하고 회의를 하고 5명 포함된 사전회의가 진행이 되면 결국에는 의사결정 자체가 이미 사전에 결정이 된다. 그 얘기를 했다가 취소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5인회를 얘기를 할 건데 저는 이제 윤핵관을 봐야 됩니다. 대선 때 윤핵관의 실체가 없다고 그랬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관계자라고만 얘기를 했었는데 따지고 보고 당선되고 나서 국민의힘이 이제 집권여당이 됐는데 윤핵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윤핵관이 존재하듯이 저는 5인의 부분은 이용호 의원이 한 걸음 물러섰지만 저희가 주목할 거는 5명과 다른 곳에서 회의를 했다는 부분들을 아마 이용호 의원이 들은 거예요. 그 얘기를 던졌는데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니까 접은 거다. 그런데 이제 아마 뭐 내부적으로 밝혀지거나 아니면 위험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 5인회는 누구냐? 당에서는요. 사전에 회의를 하는 당직자, 그러니까 당직자들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김기현 대표도 일고의 가치 없는 말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 사전 회의를 하는 5명의 당직자가 누구냐? 이철규 사무총장, 박수영 여의도 연구원장, 박대출 정책위 의장, 배현진 조직부총장,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 이 5명을 가리켜서 5인회지만 뭐 비선이니 실세니 이런 건 아니다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준석 전 대표가요. 조만간 다음 주라 그랬나요? 5인회의 명단을 공개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 좀 듣고 오겠습니다. 5인회로 추정되는 사람이 박수영 여의도 연구원장, 그다음에 이철규 사무총장, 배현진 조직부총장, 그다음에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 그리고 박대출 정책위장 이렇게 뽑는데 그 명단을 들으면서 드는 느낌은 실체가 없는 명단입니다. 명단을 짜라면 좀 다르게 짤 것 같은데 그 명단은 다음 주쯤에 공개하고 예.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안 될 거다. 이용호 의원이 뭐 5인회 비슷한 거 있을 거다 이렇게 하니까 나는 잘 모르겠는데 이거 말하는 건가? 이런 식으로 김기현 대표가 둘러댄 명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명단은 아닐 거다. 김행전 의원, 이준석 전 대표는 뭐 다른 명단을 알고 있는 걸까요? 글쎄 뭐 윤핵관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 저기는 예컨대 제가 비대위 있을 적에도 제 이름만 바꾸면 똑같아요. 이 김석기 사무총장, 김용태 여의도 연구원장, 성일종 정책위 의장, 그리고 노영호 비서실장 이렇게 사전에 미리 일정 조율을 하고 뭐 조금 있다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최고위원들이 들어가서 한 30분 정도 비공개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의미도 없고 제가 생각하기엔 이준석 전 대표는 혹시 발표를 하신다면 아마 윤핵관을 발표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 실제로 5인에는 실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용호 의원께서도 저것은 나중에 사과를 했죠. 저는 사실은 이제 권력 투쟁의 문제인데 지금 보십시오. 지금 그 비명계에서 민주당의 비명계에서는 그 이재명 대표의 질서 있는 퇴진을 얘기하고 있고 고민정 최고위원까지도 그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박홍근 원내 대표가 이제 당선이 되면서 좀 인적 쇄신이 이루어질까 했더니 그 출인회 중에 한 분인 김영진 2선입니다. 재선 의원을 정무실장으로 지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쌩 난리가 났죠.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여태까지 국회의원이 했었던 자리가 아니고 정진상 실장 아시죠? 그분 자리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대장동 뇌물 및 불법 선거로 가신 분인데 그런 그 국회의원도 아닌 분이 하는 데를 왜 이렇게 비중 있는 재선 의원을 줬냐 해서 비명계 친명계의 권력 갈등이 일어났을 적인 문제가 되죠. 근데 5인에는 실체가 없습니다. 저는 김행전 의원께 좀 국민의힘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 자꾸 민주당 얘기를 더 많이 하셔서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아까 들었던 이 언급은 아침 라디오에서 한 거고 저희가 방송 들어오기 한 30분 전에 SNS에 올렸더라고요. 자, 5인회 5명일 이유는 없다. 그냥 한 사람을 저격하기 위해서 작업을 시작한 거다. 자기들끼리 내부 총질 준비하는 단계 같다. 이렇게 SNS에 올렸는데 저는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 SNS를 보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해석이 잘 안 되더라고요. 김행전 의원은 이거 어떻게 좀 해석을 하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뭐 글쎄 그간에 이제 이준석 전 대표의 말씀의 행간을 들어보면 아마도 그냥 우리가 쉽게 장제원 의원을 겨냥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얼핏 들어요. 근데 그분은 5인회랑은 상관없고 당직을 아무것도 맡고 계시지 않거든요. 서영주 부대변인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뭐 정치 잘 아시잖아요. 뭐 장제원 의원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 윤핵관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윤핵관 시즌 1이 이제 원류가 있고요. 지금 윤핵관 시즌 2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5인회에 안 들어가면 되게 서운할 것 같습니다. 지금 5인회가 밝혀진다고 해서 그분들이 기분 나쁠 건 없잖아요. 이 국민의힘 집권 여당의 핵심이다라고 지명이 되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하지만 분명히 얘기하는 건 이준석 전 대표는 이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저는 국민의힘 자체가 지금 5인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의힘의
정말 집권여당으로서 자율성이 보장되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집권여당이 용산하고 건전한 견제와 균형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용산의 지시를 받고 용산이 원하는 것만 그대로 집행하는 정당 정치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는 오인회를 그런 눈으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명단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그래서 아예 김기현 대표 지도부 체제가 들어왔는데 지금 힘을 못 쓰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본인이 자율성과 본인의 리더십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인회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최고위가 지금 거리돼서 선거를 치르는데 현직 의원들이 아무도 지금 지원하지 않잖아요. 네.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현 주소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인회 타령하기보다는 이준석 전 대표도 그렇고요. 김기현 대표도 그렇고요. 지금 국민의힘이 조금 더 집권여당으로서 자율성을 가지고 역동성 있게 용산과 좀 건전한 견제와 균형을 했으면 좋겠다. 안 그래도 그 질문이 좀 뒤에 있었는데. 뒤에 있었나요? 말씀을 먼저 해주시니까 네. 제가 지금 한번 여쭤볼게요. 어쨌든 최고위원 보궐선거 하는데 현역 의원이 한 명도 지원을 안 했잖아요. 상대당 보시기에는 이게 국민의힘 내부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현역 의원들이 지원을 하지 않은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태영호 전 의원을 보면 되죠. 전 최고위원을 보면 되죠. 그러니까 태영호 전 최고위원이 녹취록에서 당시 이진복 정무수석과의 대화 내용이 최고에서 발언을 잘해라. 그래서 현 정부를 좀 잘 편을 들고 그러면은 대통령이 지켜보고 있다. 그러면 공천은 걱정 없다. 지금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간다면 그 최고위 자체가 지금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 계속적으로 쓴소리를 하는 최고위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모든 거를 용산의 입맛에 맞춰서 발언을 하죠. 하지만 정당 기능이라는 건 간혹은 한두 명은 쓴소리 해야죠. 예를 들면 간호법,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다른 의견이 한 번쯤은 나와줘야 이 정당이 다양한 의견들 속에서 뭔가 이끌어지고 있구나. 그리고 집권여당으로서 용산에게 어떤 제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능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아무도 지원하지 않습니다. 가서 앉아 있어봤자 병풍인데 왜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지역구 지금 총선 앞두고 지역구 관리하는 게 낫죠. 김행전 의원이 보시기에는 어쨌든 이영호 의원은 최고위원회 현역 의원들이 한 명도 지원하지 않은 게 오인회 때문이다라고 이제 그게 이제 오인회 때문이라고 했다가 어쨌든 취소하긴 했어요. 근데 김행전 의원이 보시기에는 여당의 지도부의 입성을 위한 자리인데 최고위원을 한 명 보궐선거로 뽑는데 현역 의원이 한 명도 지원이 하지 않았다는 건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먼저 제가 짚고 넘어갈 거 간호법,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하지 않으셨던 너무나 문제가 많은 법안이었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 대통령이 의석수가 부족해서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뿐이 없었고 그렇다면 생각 있는 민주당 의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입 바른 소리가 나왔어야 되는데 민주당 내에서도 이것과 관련해서 당론으로 갈지 하다못해 뭐 이재명 대표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도 그냥 인정하고 다 불체포 시켜버리잖아요. 이게 지금 민주당 현 주소고요. 네네. 저희 당에서 최고위원이 현역 의원이 안 나온 이유는 이겁니다. 원래 선거를 저희가 3번을 총선을 쳤어요. 총선을 진 당은 상당히 비참합니다. 저희는 121개 수도권 중에 17분이 없어요. 그분의 3분은 이제 내각에 들어가셨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도권의 국회의원들이 없습니다. 그런 정당에서 이번에 경주의 김석기 의원님, 또 이만희 의원님, 또 송원석 의원님들이 출마를 준비를 했었어요. 저 학업평은 나오더라고요. 네, 했었고, 근데 이제 어저께 그저께인가 김석기 의원님이 그 지역구의 의원 유권자들한테도 다 문자를 보냈어요. 하고 싶었지만 우리 당의 지도부가 너무나 영남이 많기 때문에 또다시 영남이 들어가면 이 영남당이 된다. 근데 3분이 다 영남이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수도권에 의원이 계셨으면 그랬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 5.18과 관련해서 사죄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아시다시피 호남 의원들이 없어요. 그래서 호남이자 최고위원인 김가람 전 청년 대변인, 전 청년 대변인을 추천한 분들이 많죠. 왜냐하면 이제 총선 치르려면 저희 쪽에서도 호남의 민심을 좀 더 가깝게 다가가야 되고 저희가 만약에 수도권 의원이 민주당처럼 100명 이상 있으면 당연히 거기서 나오죠. 국회의원이 없다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오인회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분석이 좀 더 필요한 것 같고요. 앞으로 이준석 전 대표가 뭐 발표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거 한번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주당의 숲, 제명이가 사니까 제명이네입니다. 네, 저를 비롯해서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게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모여봐요 땡땡의 숲. 이 외딴 섬에서 나만의 마을을 만들어 정성껏 꾸미는 게임인데요. 민주당 한 현역 의원도 자기 이름을 딴 마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제명인의 마을은 제명인의 마을이잖아요. 네. 그럼 제명이가 이장하는 게 맞지. 차라리 상원의 마을 같은 거 하나 생겼으면 좋거든요. 나도 이장 좀 해보게. 상원의 마을 생기면 이장. 네, 우상호 의원 이렇게 부러워할 정도인 게요. 이 제명인의 마을 이장 이재명 대표 바로 어제 이 30분이 채 안 되는 시간 연간 후원금 한도 1억 5천만 원을 꽉 채웠습니다. 99.9%가 소액 후원자였어요. 이 단순 계산으로도 약 5천 명이 순식간에 후원을 했다라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우리 대딸들과 대삼촌 계모와 함께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우리 여러분 이재명과 함께 행복하죠? 이재명과 함께 우리 살아온 희망 행복한 대한민국 만듭시다 여러분. 네, 어제 민주당의 BTS 이재명 대표의 이름을 소환한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이 있었는데요. 바로 여야가 1년씩 번갈아 하기로 약속했던 행안위와 과방위 위원장 자리, 당내 민심 악화로 넘겨받지 못했던 정청래 최고위원입니다. 저는 절대 굽히거나 꺾이거나 하지 않겠습니다. 행안위원장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정청래가 여기서 무너지거나 물러나면 그 다음은 타겟이 이재명 대표와 당 지도부일 것입니다. 지난 30일 민주당 이 비공개 의총장에서는요. 최고위원이 상임위원장 자리까지 하는 건 결국 기득권 유지하려는 것 아니냐. 이 초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성토가 나왔다고 합니다. 결국 정청래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몫으로 주어진 6개 상임위원장 자리 선임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또 현재 최고위원 이런 분들을 상임위원장으로 배치를 한 것 자체가 이게 민주당의 현주소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짬짬이 비슷한 느낌이 나는 거 아니에요? 대상이 아니었던 분, 관례적으로도 그렇고 이치상으로도 그렇고 이런 분들을 3명 다 모조리 올렸으니 그 문제제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정신 차려야 돼요. 결국 이 희비가 엇갈린 두 사람, 정청래 의원, 행안위원장 갈 줄 알고 내려놓은 과방위원장직 사표,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까지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지난 행정안전위원장 때는 55%로 선출됐는데 이번엔 61%로 급격한 지지율 상승에 도움을 주신 민주당 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는 꺾이지 않고 여러분 행안위원장으로 갈 것입니다. 이미 약속된 것도 지키지 말자고 주장하는 우리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절망스럽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이름과 지지층에 대한 호소가 통한 걸까요? 민주당 국민응답센터엔 정청래 의원의 행안위원장 내정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이런 청원글이 올라와 현재 4만 명이 넘게 동의한 상태입니다. 정청래 의원의 강경한 대응 2년 전 모습과는 사뭇 다른데요. 당시 법사위원장 후보에서 제외된 뒤 볼성사납게 자리 욕심 탐하지 않겠다. 쿨하게 받아들이겠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개인적인 문제, 당내 계파 갈등으로 비화되는 상황이란 평가가 나오는데요. 청년위원장이나 대학생위원장 논란은 분명히 그런 친명 비명 간의 그러한 입장 차이가 표출돼 있어요. 그다음에 그 대의원제 폐지, 그것도 본질적으로 그런 이제 친명 비명 간의 그런 이제 입장 차이가 깔려 있는 것이고요. 근데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친명 비명 그런 갈등보다는 정청래 의원님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그 선호 내지는 판단에 그 부분이 더 비중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네, 이런 당내 분위기에 의식한 건지요. 정청래 의원 오늘은 홀로 싸우겠다. 이 최고위원 당 지도부와 무관하게 누를 끼치지 않겠다. 이렇게 한 발 물러선 입장을 냈습니다. 제명인의 마을, 상훈의 마을, 민주당 이 친명 비명할 것 없이 자신만의 마을 이 텃밭 꾸미기에 관심이 많아 보이는데요. 이 박용진 의원도 어제 개인 유튜브 채널에 화제 영상을 하나 올렸습니다. 바로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에 화해를 요청하고 또 욕을 먹는 장면이었는데요. 제가 여러분 이러고 계실 거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일부러 온 건 오히려 여러분들하고 말씀 나누고 싶어서 그래요. 그렇게 윤석열이 우리한테 얘기하잖아요. 윤석열이 노동자들한테 얘기하잖아요. 입 닥치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내부에서 우리 당원들끼리도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입 닥치지 마세요. 입을 늘 여세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잖아요. 지금 입을 열고 계시잖아요. 잘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욕을 하십시오. 그럼 돼요. 네, 서영주 부대변인님, 지금 강성 지지층 관련된 영상을 이 비명계에서도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상임위원장직을 놓고 팬덤에 호소하는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모습들이 국민들한테는 좋지 않게 비치겠죠. 그러니까 이게 의총에서 얘기가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특정 뭐 누군가가 뭐 친명 비명해서 비명계에서 정청래 의원한테 현현장 가지 말라고 한 게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은 정치가 관행적으로 뭔가 주요 당직을 맡거나 장관을 했거나 이런 분들에게는 그 상임위원장 자리를 안 주고요. 그다음에 다른 분들한테 양보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다른 의원들이 총알을 모아서 이거는 좀 국민들 보기 안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좀 보류합시다 했으면 정청래 의원께서 그냥 쿨하게 받아들이면 될 건데 2년 전처럼 이거를 나는 반드시 하겠다라고 해버리면 이 정당이라는 게 뭡니까? 이거는 개인 플레이가 아닙니다. 단체전이거든요. 그래서 단체전을 할 때 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가야지 설사 저렇게 꺾이지 않아서 행안위원장 하시면 뭐 할 겁니까? 그와 다른 의원들이 반대했던 의원들이 위원장으로 인정이 될까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의 고집을 부림으로써 자꾸 이상하게 보잖아요. 친명 비명 간의 싸움으로.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곤란해집니다. 저러면. 이재명 대표를 진짜 위한다면 그냥 쿨하게 의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또 의원들이 추천하는 분을 행안위원장으로 네. 아름답게 추천을 하면 이 뭐 다른 논란의 거리가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김현정 의원님, 이 강성 지지층이 어제 이 롤케이크를 들고 의원실을 찾았다라고 합니다. 정청래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이 대의원제 폐지 압박에 나섰다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대의원제 폐지는 사실 이제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때 대의원제가 이제 우리 당에서도 2008년도에 그 전당대회 박기태 당시 대표 시절에 그 돈봉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의 간판을 내리고 그리고 이제 대의원제를 폐지했는데 그것이 이제 15년 후에 민주당에서 일어났는데 이것이 이제 그때 혁신위에서 이제 대안으로 네. 대의원제 우리도 폐지하다 문제가 많다. 국민의힘도 이미 폐지하지 않았냐 이렇게 됐는데 지금 문제는 비명계 친명계가 너무 갈리다 보니까 지금 비명계 입장에서는 대의원제마저 폐지해버리면 자기네들의 세가 너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비명계에도 쇄신파가 많았던 것으로 아는데 이 대의원제를 폐지하면 골수 당원들만 남게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체제로 갈까 봐 좀 걱정을 하는 거죠. 네. 이 강성 지지층과 헤어져야 한다는 당내 요구 계속되고 있지만요. 이재명 대표 꿈쩍도 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러자 비명계 김종민 의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직접 듣고 오시죠. 개딸들과 절연할 필요는 없고요. 뭐 그분들하고 뭐 다 절연할 필요 뭐 있겠어요. 기본적으로 폭력적인 행태와 절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폭력적인 행태를 하는 행동을 그래도 우리 뭐 개딸이니까 또 우리 지지자니까 우리 당원이니까 좀 봐주자.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럽 축구할 때 거기도 팬덤이 있어요. 유럽 축구할 때 팬덤들이 엄청나게 응원하고 하죠. 네. 그런데 그 팬덤 중에서 뭐 물병을 던지죠. 운동장에. 아니면 인종차별 막 폭언을 한다든가 이런 사람을 그 구단이 뭐 토트넘이나 뭐 맨시티 이런 구단이 우리 팬입니다. 우리 팬이니까 봐주십시오. 그런 구단 문 닫습니다. 네, 서영주 부대변인님, 지금 이 토트넘 맨시티 열렬한 축구 팬들도 폭력 사태에 단호하게 대응한다. 네,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는 좀 선을 긋지 않는 모습이 계속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재명 대표도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 부분 폭압적인 문자, 폭력적인 어떤 언행들 이런 것들은 당의 어떤 화합을 저해하니까 자제해달라고 했는데 도통에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봐서는 지금 김종민 의원이 맞는 얘기를 한 겁니다. 당에 대한 과한 애정을 가지신 분들을 잘라내라는 게 아니라 그런 폭력적인 부분들을 하는 행태들과 결별하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이재명 대표께서 조금 더 신경 써서 뭐 적극 강성 지지층들에게 당부를 했으면 좋겠다. 좀 그런 말씀드립니다.